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효력은 오늘이면 만료됩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반대로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예상했던 시간은 지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에는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공수처에서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보면 2시간 가까이 더 지났는데 아직 이렇다는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효력 오늘 자정이면 끝납니다.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일몰 후에도 영장을 집행한다고 가정해도 이제 16시간 정도 남은 셈인데 한남동 관저까지 이동하는 시간 그리고 현장에서의 대치까지 고려하면 충분한 시간이 아닙니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저항을 뚫어낼 방안을 포함해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를 어제까지도 고심한 걸로 전해집니다. 고심 끝에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결론냈을 경우 오늘 체포영장 재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고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경호처의 저항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의 입장이 더 확실하고 강경해지면서 충돌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박중준 경호처장이 어제 이례적으로 카메라 앞에 섰는데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응하는 게 직무유기라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 가운데 하나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짚었습니다. 박 처장은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편법과 위법 논란이 있다고 강조하고 대리인단이 체포영장 발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는 길 산 쪽과 출입문 쪽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 가능성에 대비하는 수위 더 높아졌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한다면은 그 이후에는 어떤 방안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다음 카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겁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한 차례 더 받아서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법인데 공수처의 수사 자체를 부정하는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 계엄 사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만으로도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지만 자칫 기각될 수 있다는 건 위험 부담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있고요.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희박하긴 하지만 변호인 측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아예 사라진 카드는 아닙니다. 수사권 논란을 없애기 위해 사건을 경찰로 보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공수처는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측은 오늘도 각각 밤샘 집회를 이어갔는데요.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입니다. 네, 탄핵 찬반 집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있는 대통령 관저 입구 쪽을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가 대부분 나뉘어져 있습니다. 간밤에 내린 비가 그치고 또 날이 밝으면서 참석자도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공수처가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위해 새벽 6시에 출발했던 만큼 양쪽 모두 인파가 아침부터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찬반 집회 참가자들 모두 실시간으로 뉴스를 확인하며 공수처 수사팀이 과천청사에서 출발했는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아직 본격적인 집회를 시작하진 않았지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오늘만큼은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대 측에서는 법적 타당성이 없는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아서야 한다며 무대 위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새벽 6시 반쯤에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여 체포영장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찬반 집회 양측을 인력과 울타리로 구분해두면서 둘 사이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관저 쪽의 경호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제 뒤가 바로 대통령 관저 진입로입니다. 현재 경비는 삼엄한 모습인데요. 우선 입구로 향하는 차도 쪽에는 미니버스 같은 차량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어서 진입이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치했던 그 장소인 철문도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다만 더 위쪽인 2차, 3차 저지선이 있는 쪽에서 경호처 인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아직 현장에서 확인되진 않고 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바로 다음 날인 그제는 경호처에서 경내 산길에 철조망을 쳐 우회로를 차단하려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안에서 경호처 인력들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여부에 촉각을 세우며 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저 외곽 쪽의 상황도 전해주시죠. 이곳 관저 주변에 공수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은 아직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출발 1시간 만에 공수처 인력들이 관저 쪽에 도착했던 만큼 만약 오늘 영장 집행을 위해서 공수처에서 출발하더라도 도착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수처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던 경찰 비상기업 특별수사단으로 보이는 인력도 아직 현장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집회와 교통관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 기동대 인력들만 집회 현장에 여럿 배치돼 있습니다. 경찰 버스들도 관저 쪽 출입로를 기준으로 길게 늘어서 차벽을 세우고 있는데 집회 인원이 계속 늘어날수록 경찰 기동대 버스들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 인근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으면 현행범 체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지은 기자입니다. 대통령 관저 근처 도로, 가로 세로로 겹겹이 세워진 버스 사이 곳곳에 원형 철조망이 설치됐습니다. 앞서 경호처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들이 철조망을 옮기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는데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공개 입장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칠 것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더라도 1차 시도 때와 다른 결과를 얻을지는 미지수인 셈인데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번에도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 처장이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서울경찰청 소속 101, 202 경기단과 22 경호대 관계자 등에게 너희도 와서 공수처를 막으라며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진술도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해오던 박 처장과 김 차장 외에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도 추가로 입건해 경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하면서 경호처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영장 집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건 경호처를 향한 비판적 시선은 물론 수사 파트너인 공수처의 조심스러운 태도에 대한 불만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의 발포 명령 제보를 받았다면서 경호처장을 직위 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호처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무리한 영장 집행을 멈춰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에서 발포 명령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를 밝히진 않았지만 박종준 경호처장이 공수처 경찰과 대치하다가 밀리면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을 발포하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전두환조차도 두려워했던 발포 명령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지시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 공수처의 추가 체포 시도에 대비해 경호처가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는 박 처장 등을 직위 해제 조치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경호처는 민주당의 발포 명령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다며 공수처의 무리한 영장 집행은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의도이자 보여주기식 쇼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대행에게 경호처 협조 지휘 명령을 내려달라고 한 것도 수사기관이 아닌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겠다는 태도라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공수처가 계속해서 권력기관 노름을 계속한다면 이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자격 미달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는 내란특검법 제표 결과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이 현안 질의도 예정돼 있는데 여야 간 대치가 최고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수색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게 한 건 위법하다며 이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나 기각은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물건이 아닌 피고인 발견을 위한 수색의 경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수색을 제한할 수 있게 한 형사소송법 110조는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유감을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신청인인 윤 대통령 측에 이의 신청 기각에 대한 통지는 물론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법원의 이 같은 공지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의 신청 취지는 체포와 수색을 허하지 말아달라는 것으로 이의 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각 이유를 파악한 뒤 대법원의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8인 체제 구성 뒤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를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조환창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해 8인 체제가 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주요 사건들의 진행 상황을 신인 재판관들과 공유하고 대응 방안 등이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지난 3일 2차 변론 준비 기일에서 정리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과 양측 답변서, 의견서 등에 대한 검토, 증인 채택 등과 관련한 사항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오는 14일 첫 변론 기일을 시작으로 2월 4일까지 우선 5차례 변론 기일을 지정한 상황인데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장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무더기 고발을 예고하며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무더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 김선우 국방차관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관계자들이 위헌, 위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설인 정문을 부수고 침입하고 경호처 직원들을 때려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이호영 경찰청 차장과 국방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 대해서는 경호처장의 인력 증원 요청을 거부해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 모두 5차례 기일이 지정돼 있는데 이르면 오는 14일로 예정된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이 실제 출석한다면 탄핵심판 재판정에서는 첫 대통령이 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구성 초기 단계부터 수사보단 탄핵심판 대응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심판이 우선이다 생각합니다. 관저에 칩거한 뒤 첫 공개 행보로 탄핵심판 출석을 예고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출석 시점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면 수사기관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실제로 관저 밖을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야권 인사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사기 탄핵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비대위와 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의 본질적인 변경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안 변경은 의원 몇몇과 변호사들이 밀실 협의로 처리할 게 아니라며 글자 하나, 조사 하나 바꾸는데도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정신착란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여당이 왜곡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계속 윤 대통령을 비호한다면 국민에게 영원히 외면당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증인석에 세우겠다고 벼르는 만큼 향후 증인 채택 과정에서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당 특위 관계자는 YTN에 최근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언론 인터뷰를 언급하며 이 대표가 계엄을 사전에 알았는지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전 처장은 해당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계엄 닷새 전에 만났을 때부터 대뜸 계엄 얘기를 꺼내더니 여러 낌새상 경비 계엄 정도는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8월부터 계엄 준비서를 제기한 김민석 의원과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정치인 암살조가 있었다는 제보를 전달한 방송인 김어준 씨도 여당 측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릴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석에 세우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사자인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국정조사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밀어붙이겠다며 윤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고발 조치도 서슴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특위는 일단 오는 7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증인 채택 안건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여야가 서로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증인 목록만을 들이민다면 회의가 파행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단순히 협상 목적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계엄 사태와 탄핵 전국 속에 미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고별 순방차 우리나라를 찾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엽니다. 양측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북러 관계 밀착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나라 외교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회담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는 불안한 국내 정세 속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거듭 부각할 방침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계엄 선포에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보냈는데 추가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행체제에 대한 신뢰를 보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권한대행의 대행이지만 이끌어가는 지도자와의 그런 협조를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도 안정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행보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계엄 사태로 취소됐던 한미 핵협의그룹 4차 회의가 오는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또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오는 13일 우리나라를 찾아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합니다. 정부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 개최도 조율하는 등 잠시 주춤했던 외교 활동이 다시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네, 계속해서 관련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공수처에게 남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시한이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지난 금요일 한 차례 집행을 시도한 이후에 아직은 소식이 없는데 오늘 재집행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재집행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것을 단언하는 이유는 지난번 5시간 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세계 외신에 중계되다시피 했는데 실제 공수처는 그러한 전략도 능력도 의지도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영장 자체가 일단 무리하게 발부된 거고, 그러니까 네. 그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를 하기 위해서 그 군사상, 보안상 시설을 압수수색을 무력화하는 조항을 넣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관저 근처에만 갔다가 5시간 반을 대체하다 돌아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명분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하루 남겨놓고 다시 한번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플랜 B를 아마 가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어찌됐건 그만큼 정당성도 명분도 그다음에 능력도 없었다는 공수처의 이 행태를 두고 앞으로 정말 이 공수처가 이 공조수사본부라고 하는 이 과정 자체를 뭐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맞는지, 수사 능력에 대한 의문도 들지만 실질적으로 부당했던 체포영장이라 그러면은 사실 이쪽에서도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치밀한 어떤 전략까지 가지 못했던 이번 체포영장은 논란만 남기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망신만 산 채 저는 끝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영장 집행을 그동안 거부했던 명분이 수사권 논란이고 그다음에 영장에 적시된 내용 논란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어제 서부법원에서 영장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서 공수처의 영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집행해도 된다, 이런 이제 사실상 이제 다시 한번 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까지 재집행 시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공수처의 의지와 능력의 문제 아니냐.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1차 영장 집행 때도 당시에 경찰들은 경호처 직원들을 현장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려고 그랬는데 공수처 검사들이 이걸 막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찰 내부가 굉장히 부글부글해요. 아니, 눈앞에서 소위 말해서 범죄가 저지러지고 있고 소위 말해서 법을 어기고 있는데 경찰이 체포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영장 집행을 눈앞에서 경찰이 못한다는 거에 대한 자괴감. 이러다 보니까 경찰 직장협의회에서는 뭐 경찰 특수부대라도 보내서 경찰 특공대라도 보내서 네. 체포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저는 공수처가 의지와 능력의 문제로 지금 이 영장 재집행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상 이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공수처가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뭐 수사권을 영장 집행을 갖다 경찰로 다시 넘기든 아니면은 경찰과 공조를 해서 네. 정면 돌파를 하던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마지막 상황이 왔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말씀하시는 가운데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경찰이 밝힌 내용인데요. 공수처가 아침에 갑자기 공문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영장 기한을 연장을 해줄 테니 경찰이 집행하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은 이로써 사실상 무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사실 오늘 자정까지가 이제 유효 기간이었는데요. 이를 앞두고 공수처가 오늘 오전에 경찰에 갑자기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긴다라고 밝혔습니다. 영장의 기한을 연장을 해줄 테니 경찰이 집행하라는 내용이다라는 게 경찰이 밝힌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 의지가 많이 부족했다, 능력이 없다, 이런 거를 지금 반증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뭐 결국 그쪽으로 가꾼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여기에서도 지금 공수처가 또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번 영장은 공수처가 공수처가 주체가 돼서 받은 영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장이 오늘까지로 돼 있는데 마치 이게 자기들이 이제 경찰로 넘기면 경찰이 자연스럽게 그게 이관되어서 체포영장 시간이 연장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이거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수처가 얼만큼 이게 허술하게 되는지 제가 보기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리고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만약 공수처가 이걸 끝까지 갔었잖아요. 네. 공수처가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면 이게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굉장히 지금 보면은 자신들의 어떤 기관의 공명성, 그다음에 존재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위법하고도 무리하게 적용해서 사실상 사회 논란만 일으키고 아무런 어떤 뭐 실익도 거두지 못한 거죠. 네. 경찰이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경찰은 엄연하게 이제 내란죄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한다면 국가수사본부가 다시 영장의 어떤 범위, 수색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적시를 해가지고 다시 영장을 청구해서 다시 받아야죠. 지금 이렇게 받은 영장이 기계적으로 연기된다? 이건 오히려 또 논란이 될 겁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그나마 지금 자신들의 무능과 어떤 그 위법, 그러니까 부당성을 스스로 자각해서 넘긴 건 맞는데 네. 그러면 경찰은 조금 더 세심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영장에 적시해가지고 그 법원으로부터 발부를 받아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저는 보기에 경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결국 이거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경찰이 할 수 있지만 경찰 또한 지금 사실 공조본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상설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이게 수사권 조정이 안 될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지금 공수처가 경찰로 넘겼으니까 새롭게 국가수사본부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영장은 발부받아서 다시 시도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지금 저는 논란만 남기고 상처만 남긴 채 끝난 해프닝이었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네. 공조수사본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일은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경찰도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라든지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거든요. 네. 자, 오늘의 이 공문 내용을 보고 경찰은 어떤 느낌일까요? 뭐 답답하겠죠. 원래는 국수본에서 수사를 진행을 주도를 하려고 했는데 여론의 압박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도 계엄 내란에 참여한 인사들이 있다, 뭐 정보가 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네. 그런 여론에 밀려서 이제 공조본으로 같이 합쳐졌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경찰은 영장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영장 청구를 하려면 검찰이든 공수처든 어느 기관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수처와 공조본을 꾸린 것 자체가 저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공수처의 그 영장 집행 능력이 사실상 무력하다라고 하는 게 드러난 만큼 경찰이 영장 집행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본다면 국수본이 주도가 돼서 영장 집행을 하는 것 이런 역할 분담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또 한 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그동안에 검찰이 뭐 수사를 주도하느냐 아니면 경찰이 하느냐 뭐 어디가 하느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이 모든 국가기관들을 갖다가 아우를 수 있는 상설특검이나 내란특검이 결국은 출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영장 집행에서도 최상목 대행의 그 소위 말해서 명령 이런 권한 대행으로서의 영장 집행에 대한 명령과 경호처의 협조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많았는데 네. 지금 그 내란특검과 상설특검에 대해서 후보 추천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 결국은 이런 논란을 깔끔하게 해결하는 길은 권한 대행이 내란특검을 갖다가 빨리 받아들이는 것 또는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 이것만이 지금의 수사권 논란이나 영장 권한 논란을 깔끔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단이 또 한 번 필요한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영장 기한이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이 영장 집행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경호처 주변에 지금 보니까 그 대비 수위가 지금 높아진 것 같아요. 관저 주변에 철조망도 지금 쳐져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수처가 지난번처럼 무도하게 들어와서 네. 5시간 반 동안 집행을 하니까 후속 조치로 경호를 강화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호처 입장에서는 현재 대통령이 직무가 정치된 상태지 국가 원수가 맞는 건 분명하거든요. 네. 대외적으로도 국가 원수는 대통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경호처 입장에서는 경호를 받는 대상의 안위를 책임지는 게 최고의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밖에 할 수 없었고, 자 이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한다. 경찰이 이게 구속영장이 아니라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경찰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국가수사본부가 얼만큼 정교하게 잘해서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 그렇다 치면은 저는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소환한다면 우리는 불응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체포영장만이 능사냐는 거죠. 경찰은 명분과 정당성이 있어요. 내란죄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나라의 국가 공권력을 가진 기관입니다. 근데 그 기관이 강제로 저렇게 문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가 당신을 꺼내오겠다라고 하지 않고 변호인 측하고 조율해가지고 네. 그러면 국가 원수기 때문에 꼭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 차에 태워서 나오는 것만이 그게 능사고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한 정점을 찍는 겁니까? 그게 내란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을 수사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지금까지 그 관련 주요 종사자들이 얘기했던 것에 대한 확인 차원일 뿐인데 꼭 그게 신병만 확보하는 게 문제일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경찰이 굳이 제가 보기에 체포영장이라기보다는 소환하는 것을 물밑 조율해가지고 저는 어느 장소, 시간 이런 거 적시해가지고 변호인 측과 상의해서 윤 대통령이 진술을 받아내면 될 거 아닙니까? 네. 중요한 건 진술을 받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확보하는 거지 꼭 그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사람 끌어내오는 모습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거 그걸 경찰이 원하는 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굳이 저는 체포영장은 최후의 수단인 거고 일단 먼저 물밑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윤 대통령 측에서도 우리는 경찰 수사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소환에 대한 일정을 잡으면 되는 거고 네. 그때 불응하게 될 경우에 체포영장이 가야 되는 거죠. 마치 체포영장을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하는데 이거는 최후의 수단인 거고 네. 공권력의 최고 지점인 거지 이걸 그렇게 상설화해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물밑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관저 주변에 철조망을 두는 모습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요. 관련된 화면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자, 지금 저 화면이 대통령 관저 주변의 모습입니다. 저 사진을 보고 국민들이 사실 일부는 고립된 모습을 보일 게 아니라 대통령이 스스로 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영장 집행을 막았었을 때 법치주의가 또 한 번 무너지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지난 한 달 전 12월 3일 날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엄령에 놀랐을 때 그 감정을 법원에 영장을 가지고 들어갔는데도 무력화되는 걸 보면서 또 한 번 느꼈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그러고 나서 실패를 하니까 저렇게 철조망을 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이 한때 우리가 찍었던 대통령 맞냐 이런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경호처에서 또 대통령이 영장이 적법하지 않다라고 항변을 했지만 이미 법원에 의해서 그 영장이 적법한 게 또 한 번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경찰이 그동안에 뭐 섣부르게 공수처가 체포를 시도했다고 그러는데 이미 경찰이 국수본에서 압수수색도 들어갔었고요. 또 출석 요구서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사권이 있던 경찰이 그 출석 요구를 할 때는 받지도 않았었어요. 결국은 시간 끌기를 위한 명분으로서 영장이 문제다, 뭐가 문제다 이렇게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네. 궁극적으로는 조사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있는 겁니다. 저는 경찰이 물론 한 번 더 부드럽게 풀기 위한 소환이라든지 그런 출석의 요구 이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분명한 것은 그걸 가지고 시간을 너무 끌어서는 안 된다. 이미 네. 오랫동안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그걸 거부한 명확한 근거와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빠른 영장 집행을 하는 게 지금의 혼란을 줄이는 길이고 그러려면 압도적인 무력이 필요해요. 지난번에 200명을 100명이 어떻게 돌파합니까? 네. 결국 경찰 직장협의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협조가 없다면 경찰 특공대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했더라고요. 경호처의 지휘 감독 부분을 회피했다는 건데 최 권한대행이 어제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이 다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 이렇게 밝혔거든요. 최 대행 보고 민주당은 뭐라고 합니까? 아주 안정적으로 제한적으로 국정을 그냥 말하자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너무 확대 남용하지 말고 그냥 좀 상황 관리만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네. 이럴 때는 또 지휘 감독권을 또 해달라고 합니까? 물론 이제 정치권이 요구한 건 아닌데 자 보십시오.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나마 지금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함으로써 전국의 혼란이 가속화된 걸 좀 막았고 대외 신인도뿐만 아니라 대내 신인도도 상당 부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라든가 구금 그다음에 혹은 그 신병 인도 이런 것들은 수사기관들이 자신의 적법성 권한에 따라서 할 문제지 네. 그걸 왜 그 말하자면 권한대행이 지휘 감독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건재하다고 봤을 때 혹시 다른 데 대한 법 집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이 수사 지휘 해달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황과 논리에 맞는 것을 얘기해야죠. 지금 최상목 대행은 가장 지금 그나마 지금 경제라든가 외교라든가 아주 그나마 지금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황 관리를 저는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또 정치가 개입돼서 최권한대행을 정쟁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는 이런 요구를 하는 거 이건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겨우 좀 안정이 되고 이제 트럼프 취임도 이제 며칠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네. 이런 식으로 자꾸 최권한대행에게 짐을 지우거나 정치적 논란 혹은 그 사법적인 또
그 말하자면 논쟁의 영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고난 대행을 자꾸 끌어들이는 거 이건 좀 자제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는 수사는 수사대로 가고 헌재는 헌재대로 가고 정치는 정치대로 가면서 각자의 트랙에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가야지 뭐 안 되면 그 자신들의 유리한 대로 권한 행사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이런 것부터 저는 좀 자제하는 게 현재 좀 불확실성 정치 상황들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네. 이거를 정쟁으로 봐서는 저는 좀 곤란하다고 봐요. 영장 집행, 법에 의거한 영장 집행을 국가기관이 막아선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러면은 국가기관이 충돌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사법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하지만 행정적으로는 그것을 조율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은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예요. 특히나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된 경호처의 행동입니다. 이 부분을 대통령이 권한대행이 조율하지 않으면 누가 조율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금 결단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경제의 심각성이에요. 환율과 주가, 뭐 그동안에 많이 얘기가 됐지만 지금 이제 국가 채권, 국채까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경우 이것이 장기화됐을 때 정말로 국가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뭐 국가기관 충돌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걸 고민해 봐야 된다. 또 고민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자,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 취재기자 잠시 연결해서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오늘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을 앞두고 영장 재집행을 책임지고 맡아달라라고 경찰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경찰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일단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체포영장 집행 시한 만료라서 새벽부터 저희를 포함해서 많은 취재진이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3일과 달리 전혀 움직임이 없었죠. 앞서도 관련 소식 전해드렸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긴다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이 관련 내용을 오늘 아침 7시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체포영장 및 추생영장 집행 지휘라는 제목의 공문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집행을 잘하니 이걸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체포영장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경찰의 의견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오늘 체포영장 재집행은 무산된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수처가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공수처의 구체적인 입장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앞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면서 수차례 위법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 또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온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공수처가 이 논란을 의식하고 또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아직까지 공식 입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오늘이 체포영장 시한 마지막 날인데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고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보면 경찰과 이런 협의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후 비판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사건 전체를 넘긴다는 것인지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에 해달라는 것인지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이것도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출연자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호처 이야기를 좀 해보죠.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더군요. 편법 위법 논란의 체포영장에 응하는 것은 경호 포기이자 직무유기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인 언사를 삼가해달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경호처장이 저렇게 입장문을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입장문이 아니라 사실은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사실 이제 뭐 기자회견은 아니지만 낭독문을 한 건데 네. 이례적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경호는 경호 대상자의 법적인 어떤 그 위치에 따라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하는 게 이게 경호의 수칙이고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경호처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을 공수처가 들고 왔다지만 자 일단 보십시오. 이번에 공수처가 얼마나 자신이 없었는지 명분도 자신감도 없으니까 경찰로 넘겼다는 것처럼 그만큼 위법과 부당성 논란이 있었다는 거죠. 경호처 입장에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됐고 이게 말하자면 처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럼 대통령의 신병을 그대로 내줍니까? 그러니까 네. 본인들 입장에서는 법상
할 수 있는 자신들의 책무를 다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과거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걸 따지지 않고 우리는 경호 대상자의 안위만을 걱정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보든 보수의 영역도 아니고 전직이든 현직이든 미래 대통령의 영역도 아니라는 것은 정확한 사실 경호처장의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저는 소환하라? 그럼 여기에 불응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만일 저는 오히려 그 윤 대통령 측에서 경찰이 자꾸 소환하는데 불응하거나 만일 나중에 체포영장을 들고 왔는데 안 간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내란죄 재판이라든가 헌재 심리 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수사의 주체, 적법성, 그다음에 영장 집행에 대한 타당성 이 모든 것들이 합리적인 부분들을 갖춰지면은 저는 경호처가 그렇게 불응할 수 있는 명분이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빨리 조속하게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의 주체가 되고 그다음에 적법한 그다음에 소환에 대한 과정을 거치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체포영장을 가지고 발부된다면 그때는 경호처도 어쩔 수 없이 아마 신병 확보에 좀 협조를 해줘야 될 겁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절차적 정당성과 과정의 적법성을 갖춰나가는 게 우선인 거지 경호처에게 당신들 사병화됐다고 비난하면 그거는 금도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경찰이 경호처장과 차장이 또다시 영장 집행에 불응을 하면 현행법으로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이미 밝히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속보가 나온 대로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 경호처의 충돌 우려는 더 높아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경호처가 스스로가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걸 자임하는 거라고 봐요. 자, 경호처 직원들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 역대 대통령 중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영장을 거부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체포, 소환에 다 응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거부하고 있죠. 이거는 법원의 사법질서와 사법기관의 명령을 갖다가 거부한 행위입니다. 네. 이거를 경호처가 자신들이 경호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거부한다고 그래서 그런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을 한다. 그것도 공무원이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는 거는 지난 12.3 계엄 때도 우리 군인들과 경찰들이 소위 말해서 위법적인 명령을 소극적으로 거부했던 사례를 많이 봤잖아요. 네. 그래서 계엄이 해제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호처도 마찬가지 입장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경호를 갖다가 불법적인 경호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경호 요구를 받지 않는 게 정상적인데 지금 경호처가 철조망까지 치고 저렇게 거기다가 편법 위반 논란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저께 사라졌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그 영장에 아무 문제가 없고 집행에 따르라고 얘기를 명령과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경호처가 지금이라도 법원의 영장에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걸 계속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겠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병이다라고 하는 서론과 다름없는 거다. 그리고 국민들이 12.3 계엄 때 느꼈던 그런 그 막막함을 그 소위 말해서 법원의 영장이 무력화되는 걸 보면서 또 한 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법질서 회복 차원에서도 향후 경호처장, 경호차장 엄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는 불응을 하고 있지만 헌재에 직접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언제쯤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2월 초까지 5번까지 심리가 잡혀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 한 번이 될 거라는 게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고 보는데 네. 다만 이제 지금 1월 달 심리가 지금 바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그 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그 공소장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기소 여부는 이제 법의 한 트랙으로 진행되지만 저는 윤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은 위헌성과 그다음에 내란의 성격이 있었느냐가 이번 말하자면 탄핵 소추의 핵심 쟁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아니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그러니까 제가 좀 험하게 표현하면은 아무 일도 안 해도 임기가 보장되는 분인데 왜 굳이 저렇게 비상계엄이라는 무리수 혹은 저렇게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 가운데 가장 높은 레벨의 것을 동원해서 이렇게 했을까? 왜라는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떤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 본인이 판단했던 그 어떤 통치권의 생각이든 간에 그럼 저는 그게 심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를 지점에 아마 나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심리에 직접 출석해서 윤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마 저는 그 타이밍이 아마 1월 말쯤 그러니까 심리가 그래도 한 3, 4일 정도 진행됐을 때 네. 그래서 대통령이 왜 이렇게 비상대권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런 왜라는 질문이 나올 때 저는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심리에 나가서 그것을 잘 설명한다 그러면은 헌법재판관들도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예정된 5차례의 출석 중에서 한 4, 5회 타이밍에 나가서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합니다. 네, 자 말씀 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요.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밝힌 내용인데요. 국수본의 영장 집행 일임 공문 발송한 게 어젯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앞서서는 경찰은 공수처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공문을 보내왔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긴다는 이 내용을 오늘 아침에 갑자기 공문을 보내왔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었는데요. 자, 조금 전에 공수처가 어젯밤에 영장 집행 일임 내용의 공문을 발송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뭐 경찰과 공수처의 이야기가 조금 엇갈리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영장 관련된 영장 집행과 관련된 공문을 어젯밤에 보냈든 오늘 새벽에 보냈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번 영장 집행은 계엄 내란에 대해서 조사마저도 거부하고 있고 지금 법률 위에 지난 한 달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군림하고 있잖아요. 계엄 때도 위법적으로 군림을 한 거고 체포영장 집행에도 위법적으로 군림을 한 거고 헌재 출석도 자기가 해석해서 나갈 거면 나가고 안 나갈 거면 안 나가고 완전히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무법자입니다. 이런 무법자를 갖다가 법의 테두리 안에 가두는 거에 대해서 수사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로 최선의 전략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딸랑 공문 한 장 어젯밤에 보냈으니까 오늘 아침 보낸 거 아니야? 우리 어젯밤에 보냈어.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정말로 공수처가 탁상행정하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 국민이 그동안 지난 5일 동안 지난 금요일부터 공수처를 얼마나 많이 응원했습니까? 그런 기대를 갖다가 이렇게 무능력하게 저버리는 모습에 대해서 정말로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단순하게 소위 말해서 경찰들 보고 몸빵해라. 니들이 가서 무력 써서 잡아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면 경찰은 또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저는 머리를 맞대고 영장 집행을 통해서 이거를 할 의지가 있다면은 경찰과 협의를 통해서 영장 집행을 위한 경찰의 협조를 받는 게 맞는 거지. 공문 한 장 보내고 경찰 보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건 정말로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네. 저도 이게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게 이제 이게 영장 핑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제 밤에 공문 보내고 오늘 아침 보내도 서로 말도 다르고 하는데 이 영장 핑퐁이 갖고 있는 함의가 뭐냐면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얼만큼 허술하고 얼만큼 이게 서로 간에 협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인데 과거에는 합동수사본부 체계로 가잖아요. 그래도 컨트롤 타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조수사본부라는 아주 애매한 표현도 쓰고 이른바 병렬형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 누구도 주체가 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병렬형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책임을 지우지 않다 보니까 서로 각 기관의 입장만 내놓고 자신들의 공명감, 존재감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분분하는 거지 아무도 여기에 대한 실질적 진실에 관한 그런 접근성 이런 걸 따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논란 그래서 서부법원이 이걸 발행했을 때 저는 다시 영장 발부는 서부법원이 하고 그다음에 영장의 적법성 따지는 것도 서부법원에 내면은 그건 결론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 이걸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모적 논란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빨리 이 지금 검찰은 벌써 이미 그 주요 종사자들에 대해서 공소장 만들어서 이미 넘겼어요. 그렇다면 지금 국수본이나 공수처는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빨리 재조정을 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지내었던 만큼 저는 그래요. 이게 공조수사본부든 합동수사본부든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자신들의 권한과 적법성이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수사의 주체를 놓고 그다음에 서로 역할 분담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핑퐁 영장이 보여주는 이 정말 무한한 사례처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은 사실 공수처가 키를 잡는 분위기이긴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것도 뭐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그렇죠.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까 박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특검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이미 또 그렇게 되기엔 너무 또 검찰의 수사 속도와는 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지금 민주당은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놓고 보면 검찰의 적법성과 수사 지휘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다시 재조정을 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혼란과 말하자면은 영장 하나를 둘러싸고도 이렇게 정말 그 혼란이 난백상을 빚는데 이런 거라면 나중에 수사 결과가 나와도 국민 누구가 신뢰하고 정치권에서 분란이 안 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졸속 수사들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공조본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150여 명을 무더기로 또 고발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전형적인 시간 끌기라고 봐요. 그동안에 소위 말해서 계엄 내란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 모든 스텝 하나마다 다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결국 공수처에 대한 것도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보고 이것이 뭐 고발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서부법원에서 영장이 다시 한번 이의 신청이 기각됐잖아요. 그 얘기는 공수처의 수사권 그리고 공수처의 영장 집행 여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또 한번 반증해 주는 거거든요. 네. 이런 고발이 간다손 치더라도 사법부에서 이것이 뭐 처리될 일은 없다. 오히려 공수처의 그런 그 발목 잡기를 통해서 시간을 끌고 지층 결집을 통해서 국가를 또 혼란으로 빠뜨리기 위한 뭐 자신들은 방어권인지 모르겠지만 국가는 지금 대혼란에 빠졌거든요. 네. 이 혼란을 갖다가 부추기는 행동을 윤석열 대통령이 좀 줄여야 된다. 아니 뭐 본인이 변호사 선임하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소위 말해서 사업 질서가 붕괴되고 국가기관의 충돌을 이 낳은 모든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이 있는 거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국익을 생각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자, 국수본에 따르면은 이번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이제 넘기는 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일임이 됐다고 하고요. 법리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임을 한 다음에 법리 검토를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큼 서로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이런 혼란들을 빨리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공권력을 가진 지금 각 수사기관들이잖아요. 그러면 네. 저는 명쾌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검찰은 기소권이 있습니다. 어쨌든 공수처가 하든 경찰이 하든 최종적인 기소는 검찰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저는 이렇게 봐요.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1차 수사를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 관련되어서 공수처가 나중에 사건을 달라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규정이 있으니까 네. 공수처의 검토를 거쳐서 검찰로 주면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지금 각자가 공명심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공수처는 그동안 정말 찬밥 신세, 이른바 제가 좀 얘기하면은 아주 좀 말하자면 어디 가서 이제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이런 그런 아픔들이 있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괜히 그런 공명심을 드러내기 위한 좀 오버 액션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검찰은 자꾸 민주당에서 당신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통 속일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자신감 때문에 오히려 조용히 수사를 진행해서 가장 빠르게 지금 공소장을 제기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경찰은 이도 사이에 끼어서 내란죄 수사권이 있으나 지휘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지금 결국엔 끌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문이 와도 이게 우리가 다시 적법하냐? 지금 체포영장에 집행을 두고 한번 고민이 많을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 다시 드리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정치권이나 이런 딴 데서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수사는 수사의 한 트랙대로 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검찰은 나중에 가장 빠르게 기소를 진행할 시점에 남들은 여기에 대한 증거 확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오히려 검찰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가 보기에 차라리 검찰이 키를 쥐고 그다음에 네. 경찰과 공수처가 사이드에서 측면 지원하는 쪽으로 가서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그렇게 형사법에 대해서는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고 그다음에 탄핵 헌재 심리대로 한 트랙으로 가는 게 저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라도 검찰이 키를 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지난 계엄 내란에 연루됐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특검입니다. 이미 최상목 대행에게는 상설특검과 내란특검이 올라가 있어요. 특히나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후보 추천만 하면 바로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설특검 거부권도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이거는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거부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 추천만 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란특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쌍특검 논란으로 헌법적인 논란이 있다 어쩐다 하지만 상설특검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좀 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이런 논란을 수사권과 관련된 논란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권한대행의 그런 공수처에 대한 협조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리고 이 모든 거에는 국가의 의지가 실려야 돼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하고 탄핵하는 일에 국가 최고 권력자인 권한대행의 힘이 실리지 않으면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금은 이거는 권한대행이 내 권한이 아닙니다라고 빠질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권한인 상설특검
빨리 추천하라. 그것이 지금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어디까지 해야 근데 될까요? 저는 이거는 조금 부당하다고 보는 게, 네. 그러니까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조금 말하자면 이게 법상 돼 있어도 상설특검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내란 그 특검에 대해서는 네. 이게 지금 제3자 특검이 아니에요. 이거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까지 다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만능 특검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특검은 나중에 국론 분열만 일으키고 실제 결론이 나와도 아무도 승복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편향된 특검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저는 대안은 이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일부도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받자. 이제까지 그 모든 1999년 특검 도입 이후에 가장 많았던 특검에 대한 주체가, 추천 주체가 대법원장이 5건, 대한변협이 4건입니다. 이 두 기관이 9개로 가장 많았다는 얘기는 중립적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네. 그렇게 이 대한변협이냐 대법원장으로 한정시켜서 국민의힘이나 그다음에 수사의 주체, 범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놓은 다음에 여야 합의로 내란 특검을 다시 한번 올린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네. 재의결 가서 다시 된다 그러면 빠르게 저는 간다 그러면은 여기 대해서는 수사의 규모, 그다음에 수사의 그런 범위, 이런 그다음에 기간 이런 걸 여야 합의로 제대로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가 빠른 속도나 효율성이 이번 내란 특검의 중요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을 담보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저는 그건 최상목 특검이 여야 합의로 온다면 저는 내란 특검은 바로 해야 된다. 근데 상설 특검에 대해서는 규모도 작고 이게 빠르게만 진행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번 공수처 논란처럼 제대로 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조금 저는 시간이 몇 주 더디더라도 저는 내란 특검을 여야 합의로 가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제 공수처의 발표가 있어서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공수처가 경찰에 넘긴다는 속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대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공수처가 이번 체포영장에 실패할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카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곧바로 구속영장 카드로 바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일단 접어두고 경찰의 집행으로 이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한 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실까요? 저는 뭐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는데 그 영장을 한 번 시도했다가 끝난다고 또 다른 구속영장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 모든 국민들이 느꼈다시피 아니 법원에 영장을 갔는데 그걸 무력으로 막아? 근데 그걸 갖다가 결국은 못 뚫고 또 다른 영장을 첨부해?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국민의 이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그 구속영장으로 넘어갔을 경우 여론이 지금과 같이 또 엄청난 비판을 받았을 거예요. 지금 뭐 여야 막론하고 지금 이제 공수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칼을 뽑았으면 썩은 무라도 잘라야 된다고. 이렇게 무력하게 영장 집행을 재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넘어갔을 경우 그 후폭풍을 아마 우려했기 때문에 네. 영장 집행을 하긴 한데 경찰이 좀 해다오 이렇게 이제 SOS를 청한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대통령 변호인 측은 그동안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에는 응하겠다라는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가 정말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또 체포영장 집행 자신들이 발을 빼기가 조금 미안하고 민망하니까 그걸 경찰에 슬쩍 넘기는. 그러니까 경찰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맞는 거지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수사가 이 속도라든가 과정이 얼만큼 부실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고요. 전 차라리 네. 사전 구속영장을 해서 구속 적부심을 영장에서 실질심사 받는 것도 전 윤 대통령 측은 그거는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 이런 정도의 능력과 이런 정도의 수사에 대한 의지 열정이라 그러면은 공수처는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마 나올 것도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검찰이 했던 만큼 결국 이제는 기소권은 검찰만 갖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래서 제가 여기에 컨트롤 타워를 맡기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는 건데 네. 그러면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 그러면 차라리 사전 구속영장을 해가지고 적부심을 받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저는 어쨌든 지금 이 공수처가 더 이상 이 공조수사본부에 키를 줘서도 안 되고 줄 수도 없는 상황을 만천하에 드러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제 수사가 이렇게 국민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의혹을 받고 불신을 받으면요. 이 수사 결과가 나와도 공정성과 결과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쯤에서 저는 이제는 공수처가 발을 빼고 그다음에 차라리 검찰의 그 기소를 가지고 이제 법리 다툼을 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도 그건 거부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차라리 저는 그게 오히려 소모적 논란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오늘 자정까지였는데요. 이를 앞두고 오늘 오전에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긴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블랙박스 중 비행 기록 장치가 오늘 미국으로 이송됩니다. 국토교통부 중앙사고대책본부는 커넥터가 사라져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내린 FDR이 오늘 오전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2명이 미국에 가서 함께 조사를 진행합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4일 오후 마지막 2시간의 음성 기록이 담긴 CVR 녹취록 작성을 끝냈지만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사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리상 기체 결함이 사고 원인에 포함될 경우 제주항공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까지 입건될 수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피해자가 근로자냐 시민이냐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이번 사고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이 숨지거나 다쳤다는 점에서 두 재해 모두 해당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 적용 대상이라고 다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항공안전법,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법에 따라 책임자가 안전의무와 관리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입건됩니다. 따라서 우선 사고의 명확한 원인부터 규명돼야 합니다. 만약 조사 결과 관리상 기체 결함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면 제주항공 대표까지 입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가 펴낸 중대시민재해 해설서엔 기체 결함으로 항공기가 착륙 중 추락한 가상사고 사례가 소개돼 있습니다. 1명이 죽고 5명이 다친 사고에 대해 항공사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이상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조류 충돌 문제로 이렇게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처벌되지 않지만 그 사고의 원인 중에 기계적인 결함이나 관리 부주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 역시 이제 책임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사고 원인이 로컬라이저 구조물 등 공항 시설 때문이었다면 한국공항공사가, 관제 업무 등과 직접 관련됐다면 부산지방항공청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시신 인도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는 희생자 179명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시신 3구가 유가족에게 인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사고 발생 8일 만에 희생자들이 모두 유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희생자 20여 명의 발인이 이뤄진 데 이어서 나머지도 모두 장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을 앞두고 영장 재집행을 책임지고 맡아달라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황당하다는 반응인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지 않겠다라는 건가요? 네, 일단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오늘 자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취재진이 많이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일과 달리 새벽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긴다라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아침 7시에 관련 공문을 경찰에 보냈다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라는 제목의 공문이었고요. 취지는 경찰이 집행을 잘하니 이걸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또 체포영장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이 기간을 연장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경찰의 의견을 구한 것까지 확인됐습니다.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일단 무산된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공수처가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뭘까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차례 공수처에 내란 출석권이 없다면서 위법, 무효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 또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공수처가 좀 이걸 많이 의식했고 또 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걸로 일단 추정은 됩니다. 다만 오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 시한 마지막 날입니다.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고 또 경찰과도 협의가 제대로 되진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경찰도 조금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 공수처가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이첩을 받았던 만큼 공수처에 대한 비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공수처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공조수사본부 명의 공지로 나왔습니다. 공수처가 어젯밤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한 문장 공지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 체포영장 집행만 넘기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 자체를 넘기는 것인지는 공식적인 입장에 담기진 않았는데 저희가 추가로 취재를 해보니까 일단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에 요청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파견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을 하게 되면 경찰이 주체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 집행만 이제 경찰에 넘긴다는 게 공수처의 생각인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공수처와 경찰이 사전에 논의라든지 이런 게 한 적이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한 차례 있었고요. 5시간 반 정도 만에 공조본 수사 인력이 다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말 이틀 동안에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가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체포영장 재집행은 없었고요. 오늘 새벽도 마찬가지로 전해드리는 것처럼 그런 움직임이 없었고요. 그런 와중에 제가 새벽에 여기서 중계를 하는 와중에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경찰에 처음에 이 입장을 물어봤을 때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와 경찰 간의 어떤 협의는 구체적으로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한데요. 검토된 바 있는 겁니까? 일단 공수처의 입장만 보면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좀 저희도 찾아보는 중입니다. 저희도 갑작스러워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법조계 의견을 좀 들어보면요. 공수처는 사법경찰권에 대한 지휘권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법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해석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집행 부분만 따로 뽑아서 이렇게 경찰에 위임하는 건 사실 처음 있는 형식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이라는 입장이 많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공수처 같은 경우는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경찰에 지휘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있고요. 또 하나 이 영장 집행 권한만 넘긴다는 것 자체가 워낙 이례적이라서 이것도 또 해석을 해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영장 기한을 연장을 해줄 테니 경찰이 집행하라라는 내용이 오늘 아침 이제 공수처가 보낸 공문의 내용이라고 하는데 사실 근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를 하더라도 이게 받아들여질지도 확실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공수처는 경찰에 공문을 보내면서 체포영장 청구를 다시 할 거다. 그러니까 기한을 좀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체포영장 청구가 됐을 때 발부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3차례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았고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것도 경호처가 막아섰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될 거라는 자신감은 있는 것 같고요. 이것도 법적인 해석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일단 오늘 자정까지 영장 집행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 이게 경찰이 이어받아서 오늘 집행에 나설 수도 있는 겁니까? 그것도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경찰에서도 법적인 검토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자정까지가 체포영장 집행 시한인데
이걸 당장 지금 준비해서 경력을 투입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수백 명의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섰고요. 그걸 뚫어내지 못하고 다시 물러섰었기 때문에 그걸 뚫어낼 수 있는 방법, 또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요. 경찰이 당장 오늘 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러므로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해왔는데 만약에 이제 경찰이 영장 집행을 하면 여기에는 응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것도 저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입장을 묻기 위해서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입장을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을 해왔었죠. 다만 이 변호인단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확답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수차례 경찰이 소환 통보를 하면 조사에 응할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확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이게 이전에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전에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변호인단에 좀 어떤 비판의 빌미를 준 것 아닌지 하는 우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실패를 할 경우에 또 다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방안이 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카드는 그러면은 당분간은 좀 접어뒀다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공수처가 경찰에 공문을 보내면서 체포영장 청구를 해서 이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더 유예됐다,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유예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주일 이후에는 또 다음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거론됐던 게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는 거였는데 일단 체포영장 청구를 하겠다고 공수처가 경찰에 알렸기 때문에 그 판단을 일단 먼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현장에서 김영수 기자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공수처가 경찰로 넘기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밤샘 집회를 벌인 탄핵 찬성과 반대 측은 날이 밝은 지금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입니다. 네, 지금 집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있는 대통령 관저 입구 쪽을 기준으로 탄핵 찬성 측과 탄핵 반대 측 집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 단체 모두 밤샘 농성을 벌였는데 해가 뜨면서 참가자들도 새벽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영장의 기간 연장을 신청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탄핵 찬성과 반대 단체 사이에 무거운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공수처가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위해 새벽 6시에 출발했던 만큼 양쪽 모두 인파가 이른 새벽부터 몰렸는데요. 탄핵 찬성 측 집회 대표단과 일부 시민들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오늘만큼은 체포해야 한다며 밤샘 농성을 벌였고 잠시 뒤 오전 10시에 있을 본격적인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법적 타당성이 없는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아서야 한다며 무대 위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새벽 6시 반쯤에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여 체포영장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관저를 향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 관저 쪽의 경호처 인력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제 뒤가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그 진입로입니다. 현재 경비는 좀 삼엄한 모습이고요. 우선 입구로 향하는 차도 쪽에는 미니버스 같은 차량들이 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진입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공수처가 경호처와 대치를 벌였었던 철문도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다만 더 위쪽인 2차, 3차 저지선이 있는 쪽에서 경호처 인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아직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바로 다음 날인 그제는 경호처에서 경내 산길에 철조망을 쳐서 우회로를 차단하려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안에서 경호처 인력들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여부에 촉각을 세우며 대비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저 외곽 쪽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주변에 공수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또 경찰 비상기업 특별수사단에서 나온 차량으로 또
보이고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무산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지만 탄핵 찬반단체 참가자들의 집결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탓에 경찰 기동대 인력들만 집회와 교통관리를 위해 현장에 여럿 배치돼 있습니다. 경찰 버스들도 관저 쪽 출입로를 기준으로 길게 늘어서서 차벽을 세우고 있는데 집회 인원이 계속 늘어난다면 경찰 기동대 버스들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 인근에서 YTN 윤태희입니다. 네,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던 공수처 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네, 오늘 집행은 사실상 무산된 걸로 보이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영장 집행의 부분을 공수처가 경찰이 일임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뭐 법률적으로 형사소송법을 공수처법이 준용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사법경찰관에게 이 업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휘권을 행사하거나 수사 지원 요청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해석은 도출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법에서 허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 것은 수사의 주체가 영장을 집행하고 영장의 어떤 책임자로서 수사의 책임을 지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의 일부만 분리해서 위임한다라는 표현은 통상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수처법이나 형사소송법에도 이 다른 수사기관 특히 이제 검찰이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 사법경찰 관리를 지휘하거나 또는 수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근거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지원을 요청하던가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업무의 일부를 떼어서 위임한다라는 표현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공수처가 집행의 주체가 되고 다만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면 경찰에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네. 1차 집행 때도 그렇게 시도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아예 그 영장 집행에서 공수처가 빠지고 경찰에게 일임하겠다라는 건지가 한 가지 좀 의문이고요. 만약에 공수처의 판단이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수사의 주체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윤 대통령 측에서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장애물로 작용을 해서 그런 공수처가 아예 빠지고 경찰이 수사의 지휘권과 주도권을 가져라. 그러면 경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수사는 여전히 주도권을 우리가 갖는데 신병 확보에 굉장히 중요한 영장 집행은 또 경찰이 한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납득이 어려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스텝이 꼬여버린 것 같은데 네. 이런 상황까지 도래했다라고 한다면 경찰의 사건을 이첩하고 아예 경찰이 그 체포영장의 청구권 신청을 해서 검찰에 청구해서 법원에 다시 발부받는 방식이 훨씬 더 간명하고 말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자정까지가 공수처가 발부받았던 영장 집행의 기한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 동안은 혹시 경찰이 이 영장을 받아서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영장을 새로 받는다고 한다면 뭐 유효 기간과 상관없이 움직이면 되니까 별다른 문제는 없고요. 다만 공수처가 오늘까지 유효 기간 내에 다시 재집행을 시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공수처가 의지를 가지고 오늘 재집행을 시도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자진적으로 포기하고 다른 기관에 이것을 넘긴다? 국민들로서는 수사의 의지가 있느냐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1차 집행에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그치지 않고 재차 시도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국민들에게 이 체포영장의 실효성과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책임과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수사의 동력이 어느 정도 지금 상실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오늘 집행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그동안은 사실 이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는데 이를 좀 다시 확인한 셈이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공수처 스스로 본인들에 대한 그 기관의 존재 가치를 굉장히 떨어뜨렸다. 그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권위도 굉장히 실수시켰다. 나아가서는 사법방해 행위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에게
위임을 함으로 인해서 공수처가 과연 공권력의 수사 집행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직무 권한에 대한 사명감을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네. 그런 만큼 오늘 집행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고 무력 충돌이 예상되고 대통령 측이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시도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 그렇지 않고 마지막 기회를 남기고 경찰에게 위임한다면 경찰이 지금 오늘 당장 준비하기도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이게 경찰과 협조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는 상황에서 나온 공문과 내용이 아니라면 경찰도 황당한 겁니다. 그러면 네. 결국은 국조분에 지금 사실상 합동수사의 명목으로 모여있는 공수처, 경찰, 군경찰과의 신뢰도 깨어지고 있다. 그런 점을 지적드릴 수 있고요. 안 그래도 국가가 혼란스러운데 이렇게 수사기관 간에 주도권 경쟁하다가 여기에 또 이탈음이 나오다가 또 수사 의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 다른 기관에 또 넘기는 방안, 국민들한테 참 송구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예,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 공수처는 어제 알렸다. 그리고 경찰은 오늘 아침에 알았다. 지금 이렇게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통령 측이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한데요. 지금 그동안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번 영장에 대해서도 위법하다라고 지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체포에 나설 경우에 대통령 측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단 대통령 측의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수사의 주체가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면 우리가 협조할 의사가 있다라는 취지로는 설명을 했거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과정을 지켜보지만 법률의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다, 적법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여러 번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영장을 발부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해서 법률적인 이슈를 제기하고 따르지 않을 가능성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주요 주장 중에 공수처는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 경찰이 해라라는 것이 어느 정도 위법성이 제거됐다라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이걸 따라야 된다는 의무감을 더 갖는 상황이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안타까운 것은 주말을 지나서 서울 서북지방법원에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가 된다라고 또 판단을 해줬거든요. 예. 네. 그런데 그 다음날 공수처가 경찰에게 일임한다라고 하는 좀 아이러니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철조망도 설치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체포영장을 재집행을 하면 경찰과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이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경찰에서는 공수처보다 좀 더 강경하게 현장에서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전격적으로 체포를 하거나 할 정도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네. 경호처에서 2차 집행 또는 재청구한 그 영장 집행에도 저렇게 무력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가 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호처에서는 지난 1차 집행 이후에 담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역할을 해야 된다, 경호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또 변수가 하나 생긴 것이 서부지방법원에서 이 체포영장에 하자가 없고 적법하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린 만큼 경호청도 어느 정도는 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집행하는 것을 이렇게 무력이라든가 철조망을 치는 방식으로 이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부의 목소리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무력 충돌 가능성을 조금 더 낮추는 방식으로 수사기관도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으로 이미 이제 소환 통보가 2차례나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호처장이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지금 저런 행위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명령을 받은 다른 지금 경호처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위법한 명령을 함으로 인해서 겪어야 되는 굉장히 무게감 있는 처벌이 앞에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선 무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경호처가 만약에 다음에 또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고 나설 경우에 경호처가 저지에 나선다면
이번에는 경찰이 정말로 경호차장과 경호처장에 대해서 체포에 나설 수도 있는 겁니까?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이 되고 또 긴급 체포 요건에도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나아가선 동시에 체포영장을 같이 발부받아서 가는 것도 방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재 이미 2번의 소환 통보를 했는데 불응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3번 소환 통보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법원으로부터 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에 집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한다면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돼서 경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영장이 발부된다면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여러 가지 사유들에 대한 부분이 불식이 되거든요. 관할 부분도 마찬가지고 수사의 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죠. 그런 상황이 초래했을 때는 경호처도 쉽게 이렇게 무력적인 상황을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네. 경찰에서도 인력을 확보해서 더 많은 인원이 지금 출동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1차 집행처럼 너무 허무하게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것은 없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네, 그 경호처 부분과 관련해서 경호처의 지휘 감독 의무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이제 고발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직무유기가 성립을 하려면 구체적인 어떤 직무에 대한 그 범위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돼야 될 것이고 직무유기와 이 불법적인 사법 방해니까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최권한대행이 어떤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경호처가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게 왜냐하면 이게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경호처장이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지금 위법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추단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만큼 그 위법성을 최권한대행이 지시 협조를 한다고 해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부분인가에 고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권한은 최권한대행에게 있죠. 행정부의 수반이고 군 통수권자입니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차후 이것을 방임하거나 방치해서 더 이상 이제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가만히 있는다. 그럼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겠죠. 예. 자, 그리고 1차 집행 당시에 경호처장이 공수처에 그 발포 명령을 했다. 그 경호원들에게 발표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도 야당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경호처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는데 이게 무기 사용 범위나 권한이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를 수 있는 겁니까? 경호처법에 근거 규정이 있고 그리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상황들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들이라는 것은 뭐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처할 수 있는 범죄인들이 위해 행위를 한다라고 하던가 이 수단 아니면 도저히 이 불법 행위라든가 어떤 공격에 대해서 방할 부분이 없다던가 필요 최소한도의 경호 목적으로 경호 대상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무기 사용을 할 수 있다. 정당방위 긴급 피난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 그 모든 열거된 사유들과 현재 상황은 매우 맞지 않죠. 지금은 수사기관이 대통령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명을 해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한다면 무기 사용은 뭐 전혀 그 근거가 없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치사로 연결되는 굉장히 중대한 시도가 될 수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그 법 감정과 상식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설마 그런 수단까지 쓰겠느냐,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다라고 생각해서요, 오보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자, 경찰이 경호처장과 차장을 입건을 했는데 한 차례는 이제 불응을 했고요. 이번 주에 재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계속 출석하지 않는다면 경호처도 강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의 어떤 경호처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본인들이 지켜왔던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경호라는 것이 필요한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 공무원은 사법 질서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되는 마당에 법원에서 재차 두 번이나 이 영장이 적법합니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일방적인 주장, 자의적인 주장으로 이 영장은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어떤 법 질서가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무력적으로 행동을 하는 바람에 지금 단 한 명을 체포하는데 지금 100명, 200명 이상 또 나아가선 질서 유지까지 하면 수백 명, 수천 명이 동원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도 수사관 6명이 나가서 그 영장을 집행했거든요. 지금 도대체 어떤 공권력이 이렇게 낭비될 수 있는 상황이신지 정말 의문을 가지 않을 수 없고요. 경호처장은 본인의 개인적인 신념보다 국가의 질서를 따르고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도 또 하나의 의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앞서 법원이 이 영장에 대해서 적법하다라고 밝혔다라고 지금 수차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체포 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었지만 그게 기각됐습니다. 자, 법원이 조목조목 반박을 했던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사의 주체가 공수처가 되는 것이 근거가 있고 적법하다라는 판단이고요. 네. 두 번째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20조를 예외를 이제 적시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것은 법령의 해석상 당연하게 도출되는 확인적 의미의 어떤 조항이다. 즉 사람에 대한 수색, 사람을 체포하기 위한 수색과 물건을 찾기 위한 수색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물건을 압수하려는 수색의 영장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위한 수색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배제할 수 있고 그것이 당연히 확인적 의미로 쓰기 때문에 영장의 효력과는 상관이 없다. 위헌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관할과 관련해서도 중앙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모두 관할이 있기 때문에 서부에 했다고 하더라도 영장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고 관할도 적법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서에 내란죄를 빼기로 한 것도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던데 탄핵 사유 수정인지 또 단순한 문구 변경인지 이게 쟁점인 거죠? 이건 법조계에서 크게 논란이 제기되지 않을 사유를 일부 사람들이 논란을 제기한다라고 보이는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 결정문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이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실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법 적용 조문만 바꾸는 것은 허용된다. 이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실관계를 이제 탄핵 소추 사유로 그대로 두고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둘지 내란이라는 범죄로 둘지는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직권 판단에 의해서 판단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빼고 놓고가 실질적으로 이 피청구인층의 방어권을 저해하는 사실적 동일관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소송을 하는데 A, B, C, D라는 청구 원인을 제기했다가 A만이라도 승소를 할 것 같으면 C, D를 삭제하고 A, B만 판단해달라고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사 A, B, C와 관련해서 판단을 하더라도 제가 A-라는 법과 B-를 했는데 A-가 맞아.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그거에 대해서 또 그 심판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이 주장은 사실상 위법하거나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청구 사유가 줄었으면 피청구인한테 유리한 겁니다. 내란죄가 제거됐다고 한다면 그 내란죄를 심판 대상에 빼면 훨씬 더 방어권 행사에는 도움이 되는 것인데 네. 이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절차의 지연이나 사소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서 향후에 나올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이 고려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명문의 근거 규정이 있는 일괄 변론기일을 5회 지정한 것도 방어권 침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법에는 일괄 지정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국민들이 잘 모르는 절차에 대해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반복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근거 조항이 있고 이미 선례가 있고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주장하면 법을 모르는 분들이 현혹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예. 자, 공수처가 경찰에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일임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급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언론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친 트럼프 구호를 사용하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의 정치적 발언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왜 한국에서 성조기와 친 트럼프 구호가 사용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쓰고 있는 도둑질을 멈추라는 영어 구호가 4년 전 대선을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사용하던 것과 같다는 겁니다. 신문은 한국 보수 진영이 이 구호를 외치는 건 윤 대통령과 트럼프의 정치적 발언이 갈수록 비슷해지고 있다는 걸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선 사기를 주장하며 내부의 적을 겨냥했던 트럼프처럼 윤 대통령도 야당이 반국가 세력이라며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겁니다. 신문은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트럼프의 면책 특권을 인정한 미국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점도 주목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달리 한국 법은 대통령의 내란죄를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최측근이 된 일론 머스크는 도둑질을 멈추라는 팻말 사진을 공유하며 와우라고 썼지만 별도의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윤 대통령 체포 시도가 있었던 지난 3일 광주광역시청에 미국 버지니아주 깃발이 휘날린 것도 소개했습니다. 이 깃발은 선의 여신 비루투스가 독재의 신을 밟고 선 그림과 함께 폭군의 말로는 이렇게라는 라틴어 구호가 적혀 있습니다. 신문은 윤 대통령이 결국 그림 속 폭군의 운명을 맞게 될 거라는 걸 상징하는 의미라는 국내 교수의 말을 전했습니다. 광주시에 걸린 깃발은 지난해 11월 방문한 버지니아주 대표단을 환대해준 데 감사하다는 뜻으로 글렌 영킨 주지사가 보낸 거라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정상외교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먼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으로 갑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기자회견에서 한국 관련 언급만 쏙 빠지는 등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 소외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인사들이 잇따라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대비됩니다. We would note and in appreciation the focus that acting President Choi has placed on maintaining national stability. Fourth, we're going to maintain open lines of communication at all levels with the ROK government.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 차 한국석좌는 집권 1기와 달리 의회까지 장악한 트럼프는 취임 직후 100일이 아닌 100시간 내 수많은 정책을 쏟아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런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닷새간 미국을 방문합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 측 최고위 인사의 미국 방문입니다.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조지아주를 방문하고 워싱턴 DC에서 정계 인사들을 만납니다. 서거한 카터 전 대통령 조문 활동과 함께 특히 공화당 주지사협회 의장을 맡고 있는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를 만나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신정부 출범 등 우리 대외 무역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에도 수출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된 통상 대응책을 바탕으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 행동 계획을 논의합니다. 정상 외교 공백 속의 정부는 재계 인맥을 총동원해서 기업인 출신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 채널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오늘 서울에서 열립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늘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한미 동맹을 비롯한 한미일 협력 방안과 북한 문제 등 지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탄핵 사태가 벌어진 이후 한미 간 이뤄지는 첫 고위급 대면 접촉입니다. 아마존 회장인 제프 베이조스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게 거액을 기부한 가운데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이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제작을 직접 총괄하는 걸로 알려진 다큐멘터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촬영이 시작됐으며 내년 하반기쯤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큐멘터리 연출은 영화 러시아워 시리즈로 유명한 브렛 레트너 감독이 맡았습니다. 레트너 감독은 2017년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 당시 여러 여성의 성추행 고발로 영화계에서 퇴출당한 인물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 TV 부문 작품상에 도전합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 TV 부문 드라마 시리즈 작품상 후보에 올라 쇼군 등 5작품과 경합을 벌입니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전 세계 영화와 미국 TV 드라마를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으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이곳 서울은 하늘빛이 흐리거나 산발적인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지역 곳곳으로는 여전히 산발적인 눈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눈비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오늘 아침은 심한 추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날이 추워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 지역은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는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수도권은 오전까지, 그 밖의 내륙은 오후까지 눈비가 더 이어지다 점차 그치겠습니다. 또 초미세먼지도 말썽입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현재 충남과 전북, 제주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공기가 점차 탁해지겠고요. 중서부와 호남, 제주도는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어서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찬바람이 불며 체감상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서울은 낮 기온 4도, 광주 7도, 대구는 8도가 예상됩니다. 이후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특히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한파 속에 충남과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내일부터 주 후반까지 폭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방아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